저는 이제 전 시간에 1, 2차 저당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만 가볍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저당 유동화는 쉽게 말하면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보다 싼 이자를 적용해서 보다 많은 목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목돈을 싼 이자를 빌려올 수 있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주택 구입 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병, 그래서 말하는 금융병은 이자 부담이에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워지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은 제가 기초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안 드렸지만은 원래 저당 유동화 하다 보면 저당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서 MBS가 발행되고 MBS의 종류 중에 뭐 MPTS, MBB, MPTB, CMO 참 명칭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고 되게 어렵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실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여러한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증권 등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래 없던 상품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선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정부 입장에선 아니 생각해봐요.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은 목돈 빌려줄 수 있고 차입자는 적은 이자를 부담하고 목돈 빌려올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택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주택의 공급도 늘어나게 되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조절의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자금의 제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완화되면 대출기관의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여기서 말하는 BIS 비율이 뭐냐면 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 돈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니까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 들어가서 어차피 저 큰 제목 등은 이제 붙이기 나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내용에 소제목에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는 리츠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와 리츠가 같은 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투자 대상이 이루어지겠죠. 존재하겠죠. 그러면 구조 자체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럼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주식의 매입 대금, 자금이 부동산 투자 회사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 인력, 다른 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투자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럼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구조를 갖는 간접 투자 상품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또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돈을 주고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주주라고 하겠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식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식 투자. 그럼 주식에 대한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따라서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식의 말이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수익을 배당받아요.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배당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주식의 매매 차익, 양도 차익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까지 향유,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주식의 형태로 보유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부동산 투자 방식에는 크게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이 나눠지는데 직접 투자 방식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직접 투자예요. 그에 비해서 간접 투자 방식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접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직접 어떤 상가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성화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 방식도 직접 투자 방식에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판잣집 같은 경우도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1억이 넘어요. 판잣집도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 몇 억 이상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까 단돈 몇백, 몇천만 원만 있어도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관점에서 직접 투자 방식보다 간접 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부동산 직접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을 보유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몇 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간접 투자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몇백이나 몇천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해서
투자 어떤 비용의 부담이 작아지니까 어때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이전보다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 원금의 회수. 내가 투자했던 원금, 본전을 뽑아내려면 직접 투자한 경우는 그 보유했던 땅이나 건물이나 상가를 팔아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주식만 팔아도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거래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주식의 거래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게 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 중에 어느 게 거래가 더 쉬워요? 주식 거래가 쉽죠. 그럼 주식의 거래가 쉽다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원금을 회수하는 게 보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하여 경기 침체 시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에요. 즉 법의 조문, 규정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니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얘기하는 것뿐이고 실제 시험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기초의문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법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조문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자주 나오는 법조문이 묶으면 한 15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그 15개 정도의 조문만 반복해서 복습을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문제를 내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죠. 자, 프로젝트의 P와 파이낸싱의 F를 합해서 PF 금융이다 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프로젝트 이 말이 나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란 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낸싱은 자금을 융통, 자금을 조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현실에서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간판을 봤는데 무슨 파이낸스, 무슨 파이낸셜 그 간판 보고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어깨 좀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왜? 돈 빌리러 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파이낸싱 또는 파이낸스의 의미가 뭐다? 돈 빌려준다, 자금 융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해석해 보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우리식대로 말을 바꾼다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수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PF 금융 방식이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은행 찾아가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가 제공이 되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PF 방식은요, 차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 즉 수익성, 그리고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 자체의 자산이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신용이 빈약하거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프로젝트로부터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 즉 수익성이 높기만 하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기본적인 구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죠. 사업주는 뭐 다른 말로 개발업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또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특정한 프로젝트, 특정한 개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는 말 씁니다. 프로젝트 회사. 그리고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대출 기관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대주단이라고 해요. 대주단.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대출 기관으로 구성이 된다는 관점에서 대주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비록 프로젝트 회사를 사업주가 만들긴 했지만 일단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다고 봐요. 근데 관계가 독립적이다 그 말은 서로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예쁘게 말하면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 관계에 있다 이런 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얘네 둘의 관계가 없다, 서로 무관하니까 만약 사업주가 망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 못 주는 거고요. 뒤집어서 그 개발 사업, 프로젝트가 망했다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영향 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사업주에게 미친 영향을 차단 배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주의 부도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서로 무관한 관계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망해도 개발 사업에 영향 못 주게 되는 거고 또 개발 사업이 망해도 사업주에게 영향 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거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프로젝트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즉 그 개발 사업만을 수행할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스페셜 특수하다, 특별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퍼포스 목적, 컴퍼니 회사, 특수 목적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수 목적 회사인데 기출문제에서 특수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등장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차피 PF는 금융의 금융, 자금 융통에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앞서 언급했던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기관 찾아가서 대규모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오는 건 이 구조상 사업주입니까? 프로젝트 회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회사가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은 건 프로젝트 회사가 받은 거지 사업주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 빚도 사업주의 빚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업주의 부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째, 사업주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의 부채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대출기관이 사업주 네가 빚 갚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빚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비소구 금융이다. 근데 이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요. 비소구 금융이 뭐고 제한 소구 금융의 뜻이 뭐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다만 어떻게 밖에 안 나온다? PF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쉽건 어렵건 굳이 물어보지 않는 걸 굳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개론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민법이고 공법, 어우 머리 아파. 이 6개 과목을 모두 공부하셔야 될 분들이 굳이 안 물어볼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비소구나 제한소구 금융 뜻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PF 나왔다. 원칙 비소구 경우에 따라서 제한소구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 사업주의 빚이 아니에요. 사업주의 빚이 아니니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회계장부죠. 그럼 사업주의 회계장부의 부채로, 빚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빚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와는 별도로 장부상 빚이 없으니까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가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또 다른 빚을 끌어온다는 그 효과를 부외금융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부외금융. 그래서 부외금융은 회계장부의 빚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가 있다라는 효과를 부외금융효과라고 하고요. 이 결과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래요. 그럼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또 다른 빚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런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 등을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만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어렵게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문제를 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나왔을 때의 당사자, 그 회차의 수험생이었다면 그 결코 그 문제가 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모든 기출문제가 쉽습니다. 괜찮은데요? 굳이 어려울 거 없는데요? 그랬다면 수없이 불합격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험 현장에 가면 자기 실력 발휘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긴장이 되고 떠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평소에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면 아는 것도 틀리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실 때 좀 다양하게 배우고 깊숙하게 배우면 어떤 말을 물어보더라도 다양하고 깊숙하게 배웠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얇게 그리고 좁게 요 말 나오면 저게 답이다. 이렇게밖에 안 배우신 분들은 그 말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조차도 놓치게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왕 배우실 때 어차피 배우러 들어오셨으니까 이왕 배우실 때 이 좀 악물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거죠. 제 PF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개발의 기초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가 모두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부동산 개발의 뜻이라고 다양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 긴 문장들을 하나하나 모두 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써드렸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말씀해보시고 써보면서 대략적인 내용만 익혀달라. 그 대략적인 내용 익히라는 게 뭐냐면 문장 딱 봤는데 왠지 이 문장이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인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익히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규정에서 이 긴 조문은 못 외우니까 마지막에 법에서는 시공은 제외된다. 시공까지 하는 건 개발에서 제외된다고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법에 의한다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는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실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부동산 개발에 포함이 된다. 제외되는데 포함된다. 그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개발 구분할 때 뭐 좁은 의미, 협의의 개발, 광의, 넓은 의미의 개발 나눠지는데 조성과 건축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다만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겠지만 맛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이란 말은 택지 조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택지니까 조성이니까 토지만 개발하는 게 조성에 의한 개발이고 건축은요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된 토지 위에 건물까지 짓는 게 건축에 의한 개발이겠죠. 그래서 조성자 붙으면 땅만 개발하니까 좁은 의미 협의, 건축자가 붙으면 개발된 땅 위에 건물까지 짓게 되니까 넓은 의미 광의, 그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지 혹시 외울 것도 없고 또 복습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 어차피 안 물어볼 거니까요. 또한 외관, 요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외관에 의한 구분, 외관은 겉모습이죠. 그럼 겉모습에 따라서 무형적 개발, 유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세 가지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총론 배울 때 부동산 개념 및 분류 배우시면서 부동산의 개념 중에 복합 개념이 있었죠. 복합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이 어우러져 있는 사고방식이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제와 법률은 형태가 없어서 무형적 측면이었고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이었고 또한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과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을 모두 결합하면 복합적 또는 복합 개념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형적 개발이 있어요. 유형적 개발은 복합 개념 3대 측면 중 기술적 측면의 개발일 거고 무형적 개발은 복합 개념 3대 측면 중 법률과 경제적 측면의 개발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무형과 유형을 합하면 법경기 3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황이니까 복합적 개발, 또는 복합 개념의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면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구분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부동산 학총론에서 부동산 활동을 배울 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로 구분된다는 거 이미 들어본 적 있어야 돼요.
근데 공적 주체가 제1섹터, 사적 주체가 제2섹터, 제3섹터는 민관 합동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 있으시면 좋고요. 뭐 기억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오래됐으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1섹터는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 즉 공영 개발일 것이고 제2섹터 민간 주체, 사적 주체니까 민간 개발이 바로 제2섹터가 될 것이고 공적 개발과 민간 개발의 결합, 즉 혼합 개발 이런 것들이 제3섹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워포드 교수가 주장했던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과정. 여기는 주로 순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순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요게 첫 번째 구상 단계. 죄송합니다. 순 잘못 봤네요. 자, 구상 단계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세 번째가 부지 확보입니다. 일단 끊어볼게요. 앞 글자 따면 아예 부죠. 아예 부. 넘겼을 때 역시 앞 글자 따볼게요. 아예 부타 금건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순서의 암기부터 필요하다. 자,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과정. 아예 부타 금건마. 아이디어. 다른 말로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그래서 아예 부타 금건마 순서 7단계 은근히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아예 부타 금건마. 근데 그 아이디어 단계를 다른 말로 구상 단계라고도 하기 때문에 다른 암기법 구예 부타 금건마라고 볼 수도 있죠. 아예 부타 금건마, 구예 부타 금건마 비교해 보면 맨 앞에 아이디어냐 구상 단계냐 요것만 다를 뿐이지 예 부타 금건마는 모두 똑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처럼 그러니까 매년처럼 아예 부타 금건마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를 빼고 구상 단계라고 보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어딨냐고 아예 부타 금건마 외웠으니까 아이디어가 없네 이러고 다 틀렸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곧 구상이 나면 구상 단계 똑같아. 아이디어 생각 구상한다. 맞죠? 그래서 그걸 겪고 나서 아예 부타 금건마를 다르게 바꾸면 구예 부타 금건마 합치면 아구찜 예 부타 금건마는 똑같으니까 아구찜 이렇게 외워달라고 강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부타 금건마와 구예 부타 금건마 모두 기억해 두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까지 기억할 것은 한 3가지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예비적 타당성, 예비자가 붙었죠. 예비자가 붙으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예상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 또는 개괄적 또는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산정한다, 분석한다. 이런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타당성 분석이란 말 자체가 그 투자로부터 또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수익, 떡고물이 남겠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겠죠. 근데 그 앞에 예비가 붙었다는 건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자 예비자 빠졌죠? 타당성 분석이죠. 일단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 또는 물리적 타당성 분석이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복합 개념 중에서 어차피 부동산은 머니가 최고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법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타당성 분석해 봤더니 그 개발 사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개발업자가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개발업자마다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개발업자마다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문장은 빈출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론 관련해서 자주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케팅인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비록 마케팅이 순서로만 본다면 마지막 단계이지만 특히 임대 활동에 있어서는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수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안전그물이 쳐 있는 경우 보신 적 많지요. 근데 그 안전그물 바깥쪽에 축 무슨 병원 입점 확정, 축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입점 확정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경우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을까?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건물 착공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해서 사전에 중요한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케팅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공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공실이 줄어든다면 개발 사업 전반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지 않느냐. 아시겠죠? 이런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할 때는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워포드가 주장한 부동산 개발의 과정 중 마케팅 단계가 최종 단계이므로 개발 사업의 완공 이후에 마케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 아예부터 금권만 마지막이니까 완공 이후, 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 마케팅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맞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비록 개발의 과정의 순서로는 마지막 단계이겠지만 임대 활동에서는 특히 초기부터 마케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 나오는데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외울 때 법으로 시비를 가린다. 법시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것도 워포드 교수의 구분인데 법적 위험 제가 아까 투자론 우리 전 시간에 투자론 설명할 때 투자의 위험 중에서도 법적 위험이 있었어요. 그럼 똑같아요.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발업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 위험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법적 위험은 투자론이건 개발론이건 똑같아요. 예컨대 뭐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이 변화해서 뭐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법적 위험이죠. 근데 개발론의 법적 위험은 약간 좀 더 세분해서 소유권 관계를 비롯한 사법적 측면의 위험과 용도 지역지구제 등과 관련된 공법적 위험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된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사법적 위험과 공법적 위험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되는 게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에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땅을 매입하면 뭐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 뭐 그거 개발 안 된다, 뭐 개발 취소됐다 이런 어떤 규제나 정책 제도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낮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확정된 토지 구입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은 매입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인데 뭐 벌써 시장자 붙었죠.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인데 그 시장의 불확실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뭐 분양가 하락이라든지 뭐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게 된다, 또 분양가 자체가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업자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시장 위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시장 위험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 이때 분석 대신에 연구라는 말로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 구조상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비하면 후행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수요 공급 분석한다 이 말 나오면 시장 분석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성, 이제 성의 동그라미 성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매매 임대 가능성 분석 요 말 나오면 시장성 분석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 하면 새롭게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즉 가능성을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 한다. 꼭 이렇게 앞뒤를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적인 표현, 단어 기억하십시오. 수요 공급 분석 나오면 시장 분석, 매매 임대 가능성 나오면 시장성 분석, 성분석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시장성 분석의 대표가 흡수율 분석인데 흡수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양 임대율이에요. 흡수율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분양 임대율이에요. 네, 원래 의미가 뭐냐면 새롭게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 그래요. 흡수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양되거나 임대되었는가의 비율이 흡수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흡수율 분석은 미시적 분석이라는 것이죠. 흡수율 분석은 무조건 미시적 분석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 나왔죠. 근데 비용 위험은 상식적으로도 부동산 개발 사업은 개발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다 보니까 어때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늘어날,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비용 증가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는 말 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어떤 때 비용 위험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인플레 발생.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 또는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또 인플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위험은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근데 최대 가격 보증 계약도 뜻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요 정도만. 어떻게? 아까 말했죠?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매입 한 가지 기억하시고, 또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은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라는 정도만 지금은 익혀두시자는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어차피 기초인문 시간 지나서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요 다음의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